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소년의 자해와 자살 예방 문제를 다루어 주실 미래가족 성장연구소 상담실장 서한나 박사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심리학에서 부성과 모성에 대해서 신화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모됨의 신화, 우리가 좀 낯선 표현이긴 한데 궁금하거든요. 네. 예. 부모됨의 신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시죠. 부모됨의 신화는 사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자신도 모르게 되게 가지고 계시는 신화이실 거예요. 저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네. 수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이런 겁니다. 날 때부터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부모가 되기 때문에 부모는 날 때부터 이제 가지게 되는 본능과 같은 것이라서 네. 그래서 드라마 산후조리원에서 그 모성의 신화를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든요. 그 산후조리원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엄마가 그래?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엄마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신화예요. 네. 네.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것 자체가 신화예요. 그래서 완벽한 존재로서 내가 자녀한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알고 도와줘야 되고 모든 것을 해줘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그거 뭐 헬리콥터만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하실지 몰라도 내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또 대학교 들어가는 거, 뭐 취업을 준비하는 거, 결혼을 도와줘야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부모가 이 정도 내가 부모 됐으면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건데라는 그 자책감을 가지시는 누구나. 것조차 네네. 사실은 부모됨의 네. 신화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부모라는 거는요, 사실 심리학에서 봤을 때는 개인이 선택한 하나의 역할이에요. 책임적인 역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서 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어떤 직무를 처음부터 이제 인턴이든 뭐든 맡겨진 일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누구나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턴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건 내가 어떤 역할을 하던 간에 나는 그 역할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역할에 필요한 능력과 이 역할에 필요한 나의 인성적인 자질과 이 역할에 필요한 나의 삶의 태도를 지니기 위한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죠. 네. 그럼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혹은 어떠한 진로를 가짐으로써 혹은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배워나가잖아요. 처음부터 훌륭한 백종원 같은 사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자영업자가 될 수도 없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떤 진로 직업을 가지든 우리가 선택한 역할에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연습하고 실패하고 그 실수 속에서 배워간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요. 부모라는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수를 용납을 안 해요.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그래라는 걸로 모든 단어가 이제 정리가 돼요. 어, 부모가 됐고 아빠가 됐고 엄마가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까도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어?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 자체가 사실 우리가 부모됨의 신화 속에 조금 gat혀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윤여정 배우님의 인터뷰 속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윤여정 배우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67세가 처음이야. 나도 너무 아쉬웠고 또 아쉬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었어.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인생이라는 건. 네.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나도 부모가 처음인데 그러네요. 또 네. 내가 첫째가 있고 둘째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랑 둘째는 완전히 다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키워보신 분들은 이 말이 공감하실 거예요. 첫째, 둘째 다르고요. 완전 셋째는 다르죠.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의 역할이 익숙해졌다고 볼 수 없어요. 첫째 그러네요. 부모로서 기능하고 역할을 새로 배우는 거고요. 내 둘째 성향에 맞는 부모로서는 내가 또다시 배우는 거고요. 셋째는 또 배우는 거예요. 진짜 말씀 중에 너무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특히 둘째를 가지신 분들에게 꼭 강조하는 게 둘째에게 특별히 좀 잘 해줘라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아이와 둘째가 다 서로 다른 개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이들에 대한 그 경험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부분 그리고
오히려 실패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아, 맞아요, 그러네요. 맞죠.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자해하는 부모님들에게 물론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완벽한 부모의 상을 띈 자녀들에게서 자해를 전 정말 많이 아, 경험했다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모님들한테 제가 오히려 드리는 심리 상담에서의 부모 상담에서 드리는 말씀은 "실수하는 인간임을 보여주세요."라고 네, 오히려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이 말을 듣는 지금 청취자분들은 되게 당황하실 건 게 네, '완벽한 부모인데 오히려 실수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돼? 도대체 이거는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 막막함 자체가 우리가 부모는 완벽하게 그 역할을 해내야만 한다는 음, 신화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하는 부모님들 제가 만나 봤을 때요. 부모로서 부모됨의 실수는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러나 그게 어떤 막 죄인처럼 막 아, 그럼요. 부모 역할을 네,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게 해낸 음, 죄인처럼 낙인 찍힐 이유는 없을 뿐더러 그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만났던 자해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요.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자녀들 사랑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네, 실수는 있을지언정. 네, 네, 여태까지 실수는 있으셨을지언정 미숙함은 있으셨을지언정 음, 모르셨을지언정 자녀에 대한 사랑만큼은 너무 처절하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렇겠죠. 네, 우리가 자해하는 대상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어떤 사회적 현장 안에서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 속에 만났던 대상일 뿐이잖아요. 상담사인 제가 자해 전문이라서 자해 전문으로 자해하는 대상자들을 만나더라도요. 제가 만나는 자해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많아봤자 긴급으로 두 번, 뭐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뭐 진짜 많아야 4-5시간이지만 자해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요. 그게 일상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매일같이 아이가 자해를 했을 때 상처에다가 소독약을 발라주고요. 메디폼을 음, 붙여주셔야 되는 게 그 자해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세요. 얼마나 마음이 어떤 상상도 안 되시잖아요. 네, 내 아이가 스스로 상처를 냈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그거를 소독해주고 메디폼을 붙여줘야 돼. 네, 그거를 누가 감히 상상할 수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아, 지금 그 말을 듣는데도 제가 막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어, 말씀을 들으면 남의 가정의 문제라고 해서 쉽게 입에 오르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매일 자녀의 상처 위에 마데카소를 바르고 메디폼을 붙이는 부모의 그 심정은 아무도 모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자해하는 부모님들과 소통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또 이렇게 음. 시스템을 통해서 만나고 계신가요? 우선은 2020년도였나 21년도 경부터 제가 이제 박사 과정 중일 때 저희 박사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자해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한 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아,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인천교육청과 같이 좀 협력하게 되게 되었어서 첫 번 시도부터 인천교육청 주최로 해서 저희가 매년 하반기쯤 한 9월, 10월 이때쯤에 인천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인천 전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께 안내 문자가 가고요. 안내 네. 문이 또 발송되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숨겨져 있던 부모님들이 이제 아름아름 신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4 년째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해하는 자녀를 음. 둔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었고 집단 상담을 4 년째 진행을 해 오고 있었고요. 작년에는 그런 집단 상담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를 연구해서 그 연구 음. 결과도 작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집단 상담에서 만나 뵀던 부모님들이요.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게 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부모이시기 전에 그 있는 그대로의 그 부모님 개인으로서의 자신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수용받고 그러니까 화든 불안함이든 뭐 자책감이든 어떤 정서든 간에 이 집단 상담 안에서 같이 수용받는 경험 있잖아요. 그거를 음. 또 내가 이런 감정이었구나. 나의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또 그걸 수용받는 경험만으로 놀랍게 달라진 게 보여진 게 뭐냐면 본인이 그걸 너무 이렇게 와닿게 경험을 하시잖아요. 네. 수용을 경험을, 네. 공감의 경험을. 그럼 그걸 그대로 가서 자녀한테 하세요. 그래서 네.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네. 심리학에서.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모델링하시면서 더더욱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서
더 음. 노력을 하시는데 이제는 예전 같은 미숙한 실수가 많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책함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걸 시도하더라도 나 또 미숙할 수 있어. 나 실수할 수 네네. 있어. 근데 이게 부모 되어가는 맞아요, 과정이지.'를 맞아요. 수용하시면서 가세요. 네. 그러면 부모님이 굉장히 단단해지시고요. 음. 불안이 많이 줄어드시고요. 부모의 불안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자해 행동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음. 돼요. 왜냐면 자해하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불안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곁에 있는 나의 부모가 나를 보면서 또 불안해하는 그 시선을 감지하잖아요. 그럼 불안이 더 증폭되거든요. 음. 근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불안이 완화되신 모습으로 단단하게 있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느껴져요. 네. 그러면 자녀들의 자해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완화되는 것들도 꽤 있었고, 감소되지 않더라도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결과적으로 드러나 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연도 하반기에도 아마 진행될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인천교육청 통해서 그렇게 연결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하시는 부분들의 초기,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였거든요. 네,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집단 상담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그 교육청 당국에서도 굉장히 놀랐다고 내가 얘기 들었던 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참여를 했다. 네, 예, 그런 맞아요. 기회들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러면서 상상 이상의 어떤 그런 부모들이 참여를 통해서, 그 참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맞아요. 그 집단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어른다움을 표현할 때 그 불안함을 드러내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런 집단 상담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는 것, 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이 와닿는데, 어,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부모님들의 참여를 통해서 또 뭐 다른 어떤 효과들이 있나요? 우선은 이제 진희정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불안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린 그 자기 수용이라는 개념이랑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불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없앤다고 표현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없앤다는 것보다도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안을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쵸. 그게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 조절이겠죠. 일단 감정 맞아요. 조절을 잘해야 되겠죠. 그쵸. 감정 조절을 잘한다라는 게 많은 청취자분들이 되게 관심 있는 분야예요. 음. 사실 인터넷 SNS를 제가 일부러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음. 보려고 코로나 시국 이후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감정 조절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주제였던 그 자기 상실과 자기 수용이랑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게, 네.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냥 받아들이면 그 불안이 아이러니하게도 완화가 돼요. 네네. 네네. 그래서 자해하는 대상자들이 부모님들이 아니더라도요, 제가 심리 상담 현장에서 되게 많이 만나 뵀던 분들의 이슈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자해나 자살 시도하는 내담자들을 많이 만나긴 하지만, 사실 그 외에 이제 고위험군 비행 친구들도 좀 오래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고, 그 친구들의 부모님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음. 같아요. 근데 그 모든 대상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기 상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그 자기 상실이 될 수밖에 없는 문화적 요소가 있다고 제가 좀 많이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기는 네.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이런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이 그 경험하게 되는 그 자기 상실의 고통은 본인이 사실은 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 청취자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영향을 본인 스스로에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의식 중에도 어떤 행동으로도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해를 하는 자녀도 그렇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케어하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제 심리 내적 어려움이 바로 근원이 되는 자기 상실인 것 같은데 좀 자기 상실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자기 상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니까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사실 상담 심리사 분들께서 가끔 저를 되게 독특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의료학계에서도 상담 심리사 분들에서도 자살이나 자해에 관련, 그러니까 죽음과 밀접하다고 느껴지는 요소가 있는 상담을 하시는 게 상담사나 의료자한테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솔직히 어. 말씀드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 한 7-8년 전에 자해 상담 시작하면서 굉장히 주말에 울었던 적이 있었던 게, 음. 그때가 또 유독 자살 시도를 하는 3 명의 내담자가 번갈아 가면서 새벽마다 자살 아이고. 시도하느라 아이고. 저한테 네.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울면서 제가 또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하면서 하나님한테 "저 이러다가 상담사 못하면 어떡해요?"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이 와중에도 상담사를 내 내담자가 자살로 죽게 되면 저는 그 자책감에 제가 못 이겨서 네네. 다시는 상담 못할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한테 와 닿았었던 게 뭐냐면, '나는 상담사를 하지 않더라도 어딜 가서든 서한나로서의 그 영향은 잃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자해와 자살에 관련된 이슈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겠다고 달려든 이유 자체가요, 제 음. 서한나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자해와 자살 시도의 이슈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 상실에 대한 것들을 제가 빨리 캐치할 수 있었던 이유도 네. 제가 자기 상실을 너무 처절하게 경험해 봤던 음. 상담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10 대, 20대 때 우울증이 되게 깊었었고, 그래서 대인기피증도 되게 심했었어서, 그래서 밖에도 잘 나가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보통 자해하는 대상자분들 만날 때 그 자해하는 대상자를 딱 만나면 저한테 느껴지는 게,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네.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그러니까 어. 자해하는 대상자를 딱 만나면 자해하는 사실이 저한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럼 저는 그분이 갑자기 후광이 확 비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느껴져요. 근데 그 네. 이유가 네. 뭐냐면, 어 오히려 그 자해를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삶에 대한 큰 소망이 있으시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왜냐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자살 시도도 했었고 자해도 음. 했었지만, 사실 제가 삶에서 굉장히 큰 삶에 대한, 너무 잘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한테 없어 보이니까 내가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가 미웠던 것뿐이지, 사실 죽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나라는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그걸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었던 거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한테 살아가면서 어떤 약한 부분이 있어도 내가 나다운 것을 잃지만 않는다면 난 너끈히 이겨낼 거야라는 믿음이 음. 저한테 생겼는데, 그게 내담자 자해하는 대상자들한테는 특히나 더, 이렇게 삶에 대한 소망이 강하신 분이라면 자기를 찾고 나면 얼마나 더 너끈히 잘 사실까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자해하고 자살 시도하는 분들을 더 유독 기쁘게 만나게 되고 있는 음.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게, 도대체 왜 자기 상실이 이루어지냐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자살 시도와 자해를 하게 됐던 거의 근본은, 제가 우울증이 되게 깊었던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이라는 거는 의료학계에서는 암묵적으로 가장 소중했어야 되는, 한 개인에게 가장 소중했어야 되는 자기 자신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왜 제가 제 자신을 상실했는지를 돌아봤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저는 역할에 너무 매몰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역할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엄마 음. 아빠의 자녀, 그리고 어떤 언니의 동생, 그리고 학교에서는 항상 학생이었었고,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연인, 그 어떤 관계적인 사회적의 어떤 역할에서 전 다 실패한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네. 제대로 해내질 음음. 못하겠고, 그걸 해내려면 제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떤 깨달음이 저한테, 음. 방구석에서 이제 칩거하고 있을 때 깨달음이 저한테 왔던 게 뭐냐면, 나는 역할만 생각하고 음. 있지 당장 내가 뭘 하고 싶고 뭘 원하고 뭐가 싫은지조차 나한테 관심이 없네?
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깨달음을 주게 됐었던 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짜장면을 먹고 싶은지 짬뽕을 먹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런 단순한 것에서도 '아 내가 나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구나. 나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 놓고서는 내가 무슨 역할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역할에 머물러 있었을 뿐 제 자신을 음. 상실했다라는 거를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을 만나 보면 역시나 그런 역할들에 좀 매몰돼 있는 우리나라 내담자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역할에 매몰돼 있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상실해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아주 그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우리 서한나 박사님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어떤 자살을 시도했던 어떤 학생의 메모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어 '내가 지금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후회되는 게 하나도 음. 없다라는 그런 메모를 보고 제가 괜히 가슴 아픈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인제 서 박사님이 특별히 인제 자해하는 학생들 또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학생들을 상담하는 가장 할 수 있는 힘이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난 게 상처받은 치유자 헨리 음. 나우엔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경험이 있고 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왜 자해할 수밖에 없고 자살을 시도하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그 공감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어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제일 큰 문제가 인제 우리나라 어떤 문화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이게 이런 커요 네. 생각보다. 네. 그 문화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 우리나라에서의 좀 집단 문화가요. 어떤 영향을 주냐면 그 역할 메모를 좀 부추기는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달리 얘기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열린부모교육학회에 이제 학회를 다녀왔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그 부모 교육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일 지금 사람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위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당연시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역할 메모를 부추기는 게 그 당위성이에요. 학생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음. 교사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부모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 역할을 너무 강조해요. 근데 그 네네. 역할 이전에 사람의 하나의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이 있거든요. 한 그렇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무시하게 되는 그러니까 좀 소외시키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역할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 역할을 지니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걸 못하면 마치 되게 문제 있는 사람인 음. 것처럼이 돼 버리잖아요 당위성은. 근데 이 당위성에 대해서를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뭐가 있었냐면 어 우리나라의 발달 사람이 누구나 발달을 하잖아요. 음. 태어나면 뭐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 거치고 성인 시기 거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 발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심리학에서 보는 그 발달 과정마다 이 과업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발달 과업에서 이 취득해야 되는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획득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것인데 그거랑 우리나라에서 학생들과 청소년과 성인들과 이렇게 사람들 발달 과업마다 부여되는 게 거리감이 너무 커요. 네. 그렇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춘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세요. "그거 왜 있어야 돼요? 그 반항하는 식이 도대체 왜 있어야 돼요?" 아니 뭐 대답도 못 하겠지만 본인이 사춘기를 지나고 온 것도 인식 못 하는데요 뭐. 그렇죠. 네. 네. 그 김미경 강사님이 어떤 방송에서 그 얘기하셨어요. "내 자녀는 사춘기도 없이 얌전하게 지나간 너무 착한 아이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되게 위험한 얘기라고. 네. 전 그 얘기하시는 거 보고 너무 맞아요. 통쾌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통쾌했던 게 사실 사춘기 발달 음. 단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발달 단계가 왜 반드시 사람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거를 마치 사춘기가 좀 문제 있는 네. 시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춘기는 어떤 거냐면 사춘기 이전의 아동기까지는
내가 속해서 살아가야 될 집단의 문화를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 집단, 내가 사람이다 보니 사람에 섞여 살아가야 되니까 거기 있는 문화를 빨리 학습하고 그 학습하는 방법을 음. 또 다시 배우는 그게 학습하는 시기예요. 그걸 그래서 저희가 도덕성 발달 단계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우리나라 문화에서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면 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옳고 그름, 맞아요. 네. 법치주의로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에서 그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도덕성 발달 단계가 되게 낮은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예요. 네, 네. 오히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요. 내가 속한 문화,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문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그 개인의 문화, 그 개인의 스토리를 음. 이해하는 감수성이 높은 사람을 높은 도덕성 발달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틀렸잖아. 네. 어쨌든 글렀잖아. 문제 있는 행동을 했잖아. 너가 틀린 행동을 한 거잖아. 옳고 그름으로 보거든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도덕성 발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저희가 발달해 오다 보니까 사춘기 시기가 분명히 내가 속한 집단에서, 사춘기 시기의 의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의 문화를 학습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내 개인은 이거랑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이 집단이랑 어울리지 안 어울리는지 내 개인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자아 정체감 시기예요. 네, 네. 이 집단과는 다른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건데, 그럼 당연히 부모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고, 학교에서 나한테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고, 그렇죠. 사회 문화가 나한테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고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연히 좀 반항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좀 억울하니까 이렇게 찔통 부릴 수 있고 반항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예민해질 수 네.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돼 버리니까 어쨌든 화를 냈으니까 잘못, 예민한 너가 잘못,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역할만 심하게 강조하게 돼 버리면 저희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잘 기능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성장하기보다는, 잘 선택하고 선택 다음에 책임을 하는 성인으로 성장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역할에 매몰되게 되어지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정서적 억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내 개인을 죽여야 되잖아요. 네, 네. 역할에 더 집중하기 위해선 내 안에 올라오는 그렇죠. 감정을 다 억눌러야 되잖아.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럼 지금 쭉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너무나도 자의와 좀 이렇게 설명 중에 자의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 그쵸. 연결돼 너무 있어요. 연결된 맞아요. 부분이니까. 네,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그 역할에 매몰되었을 때 어떤 생기는 부작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서적 억압이 일어나는 분들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사실은 음. 자신도 모르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고 살아오느냐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막 어떤 감정을 평소에 많이 느끼세요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대답 못 하세요. 혹은 대답을 하시더라도 내가 왜 이 감정을 자주 느끼지 모르세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저희가 감정에 대해서 지금 이미 많이 억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자기 상실에 굉장히 큰 재료가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자기 상실을 예방할 수 있는 아,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 네. 아주 정말 뭐 이렇게 명쾌하게 이제 자해와 연관되어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또 어떤 자기 역할에 대한 매몰, 그것을 우리가 예방해야 되는 부분들 쭉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